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오픈은 제가 서술형 200자라고 했는데, 우선 저희가 기출과 실전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서술형 200제를 따로 자료를 드릴 거예요. 기출 서술형 위주로 강의를 하면서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상 문제죠. 그것도 같이 올리면서 진행을 하는 강의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고, 많은 선생님들도 이제 한 14주 정도 남았죠. 그래가지고 아마 합격한 선생님들 수기도 보시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다음 주 정도 유튜브에는 조금 방법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저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서술로 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 숙향전 위주로 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숙향이라는 여성상 위주로 작품을 분석을 했고, 물론 우리 본강에서는 규중 부인이라고 해서 어느 규중 부인이라고 해서 규중 치루 쟁롱 기도 했었고, 강희맹의 도자설도 했고요. 그쵸? 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오늘은 물론 전 시간에도 했지만, 전이 무엇인가, 물론 여기도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에 관하여 좀 할 텐데, 온달전이 있고 이생규장전이 있어요. 온달전 너무나 잘 알죠. 그쵸?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갖고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하면서 지난주 숙향전 할 때 같이 그 답안 작성 안 했던 제방매개와 논매기 노래는 쉽사리 노래랑 같이 해가지고 노래 묶어가지고 기설전 한 다음에 노래 묶어가지고 제가 같이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제방매가는 향가랑 묶어서 한 번에 같이 처용과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번에 문제 답안 쓰는 거를 몰아서 제가 작성해 드리는 걸 하고, 이번 시간에 전 시간과 함께 전 위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온달전, 너무나 잘 아는 온달전인데, 출전이 주어져 있고요. 이생규장전도 이생이, 숙향은 여성상인데 이생은 남자예요. 근데 장이에요. 혹시 이 장이 무슨 장인지 혹시 아세요? 담 있잖아요. 옛날에 담할 때 담장이고요. 규가 무슨 규냐면 엿보다는 거예요. 엿보다 규예요. 그래서 이생이 담을 엿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 안에 누가 있을까요? 이생이 남자니까 여자가 있겠죠. 그렇죠? 이생 규장 전이에요. 그래서 이생이란 남자가 제목으로 써 있고 담을 엿보는 전인데, 사실 이 내용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또 여성이에요. 여성. 채랑이라는 여성이 나올 거예요. 채랑이라는 여성이 나올 건데, 숙향전에서는 물론 숙향이 처음부터 하층민이 그 술을 파는 그 노파와 함께 사는 그런 하층민의 계급이 아니었지만은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여기서는 하여튼 그 독자층을 고려했을 때 하층민까지 고려하는 부분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은 좀 가난한 선비 정도 양반이고, 여기 담 넘어서 본 그 여성은 귀족이에요. 귀족. 그러면 얼핏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시대상이 나올 거예요. 이생규장전은 잘 알다시피 금오신하 김시습,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한시를 1500 넘게 많은 한시를 지은 김시습이 쓴 금오신하에 들어있는 이생규장전인데, 김시습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 정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철은 조선 전기 후기 어느 분이라고 했죠?
전기분이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쵸? 전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돌아가신 게 이제 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시습 생각하면 누구 생각하라고 했죠? 김시습이 20세 됐을 때 세조가 왕 즉위를 하잖아요. 그쵸? 세조 때 이 금오신화를 금오산에서 지은 거예요. 왜 김시습이 세조 즉위하면서 금오산에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미리 했고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 작가의 금오신화에 있는 이생규장전은 역사적 의미를 무엇을 포함할 건지를 같이 가셔야 돼요. 제가 이생규장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오늘 할 문제에는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을 설계해요. 설계했어요. 설계한 걸 줄 거예요. 그래서 설계한 그 표를 줄 거고 거기서 잘못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에서 찾는 거예요. 찾는 건데 작품은 온달전, 이생규장전, 시집살이 노래를 갈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작품 전체를 고려하래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고려해라, 작품 전체를 고려해라 하는데 작품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생규장전을 좀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작품의 성격, 특징,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주어진 그 교수학습 목표 내용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맞게끔 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고전문학 작품의 갈래 특징, 향유층을 이해한다가 교수학습 목표예요. 그리고 고전문학에 나타난 여성상, 온달전의 여성 누구죠? 평강공주. 그쵸? 그리고 이생규장전에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생이 담 넘어 본 그 안에 있는 담 안에 살고 있는 귀족 출신의 양반이겠죠. 그 여자분의 특징 또는 작가, 향유층 작가, 온달전의 작가는 누굴까요? 이생규장전 방금 말씀드렸고 시집살이 노래, 향유층 의식을 이해한답니다. 의식을. 역으로 우리는 이런 작품이 나왔을 때 이렇게 또 교수학습 목표를 또 세워야 되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방금 기, 설, 전 중심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으니까 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할게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마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문체 명변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 들었어요. 명나라 때 한 그 문체론인데 거기 자세히 제가 따로 드린 자료를 다시 드렸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천이 사기를 편술할 때 백의열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드렸어요. 70여 편의 전을 남긴 이후 역대 25사 사가들이 이를 계승해가지고 정사의 필체로 정사 왜 이런 말을 할지 혹시 이런 게 지금 여기 해당되는 작품이 온달전, 이생규장전 두 중에 어느 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생규장전을 생각하시는데 온달전 얘기하려고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출전을 보려고 해요. 정사의 필체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차츰 정사뿐 아니라 문인들에게도 보급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수용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덕행이나 서인, 천민의 본받을 만한 행실까지 섞어가면서 후대에 알려주게 하려는 거고 문체 명변에서는 전을 어떻게 나누냐면 사전, 정사의 열전, 그다음에 가전, 사가, 개인사들 때 개인이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가전, 집가짜전, 그다음에 탁전과 가전. 우리가 가전과 탁전은 그 갖닥된 필법을 사용하면서 한 것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나눈다면 문체 명변의 기준으로 크게 나눈다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서술하는 방법이나 태도에 따라서 정체와 변체를 구분을 하는데, 정체는 서사를 주로 하고요. 변체는 문인, 기사, 창부, 협려의 이유가 많고 후대에 이렇게 어렵거나 불행한 환경에 빠진 그런 걸 낙천한 선비들이 변체를 유의문으로 여겨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고요. 자전적이고 우원적이에요. 그래서 자전적이다, 우원적이다 이런 말들을 좀 아셔야 돼요. 앞으로 할 때 좀 이런 말들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전에는 정체와 변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이 변체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전적이다, 우원적이다 말을 하는데, 자전적인 저는 자신의 그런 아픈 거, 뭐 끔찍한 세계, 흉악한 세계, 뭐 회포, 그거를 서술하고 객관적으로 임무를 하고, 사실 자체는 진실이다 아니다라고 못하지만 거기에 왜냐하면 문학적인 윤색을 더해요. 그래서 자기 사상과 생활상을 사용해서 그 상태 그거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고 있고, 정체는 사적을 기록하여서 후대에 전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원적인 전이라는 거는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온달전은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료 드린 거에 좀 자세히 되어 있고, 온달전은 그러면 허구적인 인물일까요? 실제 인물일까요? 실제 인물이에요. 이 말 하려고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많은 선임들께서 좀 더 문제 보다 보면은 맞는 부분인데 틀렸다고 하는 거, 이제 기억 부분을 틀렸다고 해서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원적인, 그러니까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허구적인 인물일 수 있고,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많은 문학적으로 많이 형상화하기 위해서 좀 더 과장과 윤색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온달전은 삼국 사기의 열전에 실린 거예요. 열전 부분에 실린 거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전, 국선생전도 가전 많이 할 건데, 가전이나 박지원의 그 구전, 너무나 유명한 구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원적이다, 자전적이다 하는 거. 그래서 주인공의 용심, 처사 매우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저자, 박지원, 농까지 우리는 했고, 박지원에 관한 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앞으로 나왔었고 앞으로 나오겠죠. 인생관, 이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달전은 이거와 다르다는 거를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삼국사의 온달전은 정사예요, 정사. 그래서 소설로 간주할 수가 없다라고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소설로 간주하면 안 돼요.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달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온달전은 문헌 자료가 이렇게 구전되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거고, 삼국사기 열전에 실려 있는 실제 인물을 가지고 만든 전입니다. 그래서 기억 문제가 틀리지 않는 거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틀렸다 하고 고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선 다시 문제 들어갈 거예요. 삼국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보면 열전이 있는데 제5의 온달조에 실려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동국 여지 승남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계속 개편돼서 신증이란 붙었는데 거기에도 온달의 이야기가 있고 명심보감에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민간에 유출돼 가지고 구전이 된 거예요. 대부분 구전되다가 이게 자료에 남은 게 아닌가라고 바꿔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계속 강조하는데,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온달전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고구려 평강왕 때 온달이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평강주가 툭 하면 우니까 왕이 너 나중에 바보옹도한테 너 시집 보낸다? 그랬는데 정말 바보옹도 시집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그냥 왕의 시건, 왕의 시건에 대해서 공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장을 펼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갈등도 그 아버지의 부녀자의 뭐 대립 갈등 확대해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 더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공주는 아버지의 반대 그 시건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저는 온달과 결혼하겠어요 하고 자기의 그런 뜻을 펼쳐요. 주의할 거는 뭐냐 여기 문제 풀 때는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주의할 점이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보면은 우리가 계속 조선 시대 작품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시대의 그 감각을 잊어서 조선 시대 유교적인 구조 굴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시대의 여성상을 좀 파악하기 어려워요. 제가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문제 대부분이 향유증 아니면 거기서 주체적으로 가고 있는 인물 뭐 할 때 보면 여성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는 고구려예요. 고구려. 좀 이따가 이생규장전은 세조 때 김세습이 썼지만 배경은 또 고려 때 배경이네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고려 때, 고구려 때, 그다음에 조선 때 그때 살았던 당대 향유층은 다르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또 다 자세히 할 건데 공주가 성인이 돼가지고 딴 데다 시집 보내려 했더니 공주는 온달집 가서 눈먼 어머니 설득하였고 어머니가 이런 집에서 이렇게 귀한 처자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는데 설득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져온 금부치 팔아서 살림도 일으키고 온달에게 글도 가르치고 무예도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장군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공주는 온달에게 대궐에서 내다 파는 국마 사오게 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고구려 때 매일 그 음력 3월 3일에 있었던 우리 고구려 벽화 제가 준비해놨는데 뭐가 있었죠? 고구려 하면은 사냥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다시 넘어갈 텐데 삼국사기 온달전에서 공주의 이런 의식 자주적이다. 그렇죠? 되게 자주적으로 가난한 온달한테 가가지고 온달을 글 공부시키고 무예 가르치고 해가지고 온달이 용감하게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명심보감,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 있는 이야기 그게 조금씩 변함이 있는데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구전설화에서는 온달의 아내가 된 공주가 온달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쳐서 내주한 내용이 좀 강조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강조되어 있고 조금씩 바뀌고 하긴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서 구전설화에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 우리의 기억에는 이 구전설화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지 우리 기억에는 이런 문헌 자료가 구전되면서 민중 의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녀 간의 대립 갈등을 그린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이 설화 부권 중심 가부장적 관습 도덕률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이다 자주적이다 공주의 특징, 여동상의 특징 말을 한다면 아까 좀 더 답 정리 다시 한번 할 건데 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 고구려 벽화잖아요. 그렇죠? 말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무예 그쵸 하는 장면 물론 사냥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고구려는 신분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예를 잘하면 하층민이라도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옹달이 장군이 돼가지고 실제로 고구려가 나중에 신라와 이제 싸우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거기서 물론
온달도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왕 앞에 무의 실력을 보이면서 군마가 왜 필요했는지 우리는 그 배경, 이 고구려 유명한 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자유로운 남녀관, 상당히 높았던 여성의 지위, 그러니까 지금 조선과 다르게 생각하시면서 고구려의 시대로 잠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온달전을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고구려는 매년 음력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서 장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냥대회가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짐승으로 천신에게 그 제도 올리고 그 장이 군사 훈련의 장이 되고 태양 앞에서 기마술, 무예를 뽐내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사람 선발해서 장수로 온달이 장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인재 채용을 위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벽화를 보면은 우리는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고구려는 신분의 기천을 따지지 않으면서 뭘 위주에 능력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었던 고구려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온달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온달전이 왜 문헌자로 남아서 민중에게 구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린 알 수 있는 거죠. 충성을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중국 대륙의 북쪽을 지배하던 그 제국 북주가 대군을 몰아서 요동으로 막 침공해오고 온달전이 있었던 그때 시대로 잠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온달이 살았던 그때 시대는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 좀 이따가 이생규장전을 할 때 보면은 홍건적의 난이 있을 거예요. 나올 건데 온달전에는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 이렇게 북주가 대군도 몰아와서 요동 침공하고 평원 태왕이 배산 전투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온달이 선봉에서 싸워요. 제일 앞에서 싸워요. 그런 다음에 역전을 해서 공도 세워요. 그래서 크나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달전, 왜 삼국사기에 온달전이 있고 실제 인물이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좀 더 주어지는 출전이 삼국사기 열전 정확히 주어진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때 꼼꼼히 출전이 어느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 사건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부터 장수 태왕까지 너무나 잘 알죠. 전성기 고구려 하면은 우리나라 그죠?를 살았던 사람들은 광개토 대왕, 태왕, 장수, 왕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때 조금 약해지다가 다시 요때 백제 신라가 공격을 해오죠. 그래갖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쪽에서 또 북주 같은 중국의 왕조 돌골 같은 북방 민족이 또 전투해 오고 전쟁이 계속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온달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기울어 한반도에서는 오랫동안 지배하던 한수 유역의 영토를 잃어요. 그래서 여기를 찾으려고 갔다가 온달이 죽죠. 고구려는 평원태양대에 이르러서 왕권을 조금 다짐고 혼란을 수습하고 이때 온달전이 있었고 온달은 평원 태왕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등용했던 신진 무장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할까? 제가 다 기출문제에 있는 거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기출 나온 거는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제가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삼국사기 열전의 온달전에서 온달 장군이 이제 평양태왕 다음에 영양태왕 때 영양태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제가 신라가 우리의 한수 북쪽 땅을 빼앗아 9년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원통하게 여기며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태왕께서 저를 어리석다 여기지 않으시고 저에게 군사를 내어주신다면
싸워서 땅을 찾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영양태왕이 허락을 했죠. 그래서 온달 장군이 계림령, 중령, 서쪽의 땅을 되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출정해요. 그런데 거기서 전사를 하죠. 그래서 그의 시신을 묻으려고 했더니 그 관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되게 유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와가지고 만지게 쓰다듬으면서 죽고 사는 거는 결정되어 있으니 이제 그만 갑시다 라고 하고 나니까 관이 움직였고 영양태왕도 이때 되게 비통하게 슬퍼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가 역사적으로 있었구나.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쵸? 그림 동화의 한 장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울고 있고 장군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온달의 그 시신이 안 움직였다가 이제 옹구하는 그 장면의 한 장면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 고전 문학의 갈래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향유층, 어떤 향유층이 볼 수 있을까요? 하층민일까요? 지배층일까요? 지배층. 그러면서 하층민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의식도 담아져 있겠죠. 그리고 여성상의 특징, 작가 향유층의 의식 이해하는 거 문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서 제가 문제로 바로 들어갈 건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만 도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품명이 3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작품명이 있고 여기 작품명 있고 온달전 있고 이생교장전 있고 그 시집살이 노래가 있는 건데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래서 여기에 출전이 따로 져 있는 이런 도표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가지고 서술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기역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갈래 및 주요 향유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틀렸다고 해가지고 수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설화로서 주요 향유층은 상층 지배층이다 했어요. 그래서 상층 지배층이 아니다라고 서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출전이 여기 제가 앞서 저기 온달전 옆에 써놨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에요. 삼국사기 열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요 향유층은 상층 지배층으로 되어 있지만 하층민까지 포함하고 있는 여기서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요구도 반영하고 있다까지 제가 정확히 써놨어요. 그러면 여성상의 특징, 니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지문에 어떻게 왜 틀려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했는지를 볼게요. 공주와 바보의 결혼, 온달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평강공주는 낭만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이다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 이야기니까 낭만적으로 형상화됐다고 전체적인 성격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반부에서 후반부 죽음까지 안 가고 하지만 이 타이틀의 여성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성상. 그러면 평강주를 주로 봐야 되고 평강공주는 부왕이 하도 우니까 온달한테 너 시집 보낼 거야 했다가 나중에 정말 온달한테 시집을 가죠. 근데 하지만 부왕은 반대했죠.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금을 갖고 나온 거고 그래서 스스로 부왕의 명도 어기고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훌륭한 장군이 되게끔 내조도 하고 독자적이다, 자주적이다, 주체적인 의식을 실현하는 여성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낭만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서술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 디귿에 해당되는 부분도 틀렸는데 왜 틀렸나 볼게요. 작가 또는 향유층의 의식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작가, 향유층의 의식.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달전에는 온달에 대한 평강공주의 사랑, 후원을 통해 백성에 대한 지배계층의 자애로움을 알리려는 의식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왕은 후원, 사랑과 후원? 이거는 공주가 선택한 거지 지배계층이 그래 평강공주야 하층민이 온달한테 가서 그렇게 사랑과 후원으로 훌륭한 장군이 되게끔 네가 도와라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왕 온달과의 결혼을 반대해서 공주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짧게 제가 그냥 반대 써놓고 했는데 그래서 이 말도 틀리고 온달전 특히 이 출전을 강조해서 제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상고싸기 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달, 충성심, 고구려의 사냥대회가 있었던 것처럼 하층민에 대해서 신분 상승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으니 이런 문헌 자료를 계속 구전해서 설화로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요구도 반영해 가고 있다라고까지 정확히 쓰셔야지 백성에 대한 지배계층의 자유로움 알리려는 게 아니라 하층민 열심히 무예답고 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사냥대회에 출전해서 신분을 상승하고 충성심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상당히 디귿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기억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아직 도표를 지웠는데 좀 이따가 이 니을 미음 요 계속 문제 풀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부분 요렇게 도표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그냥 이렇게 열거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호 신화에 있는 이생규장전을 볼 거예요. 우리가 5개 정도의 현존하고 있는 이생규장전 필사본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기 출전이라고 하고 우리 기역, 미음, 디귿은 받고 이제 니을, 미음, 비읍을 볼게요. 니을 똑같아요. 여기 제목은 갈래, 향유층, 소설이죠. 전기 소설이에요. 그랬고 제가 전기라는 말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소설이 붙었어요. 우리 아까 온달전에서 이거는 소설이 아니다라고 우린 딱 명제화 시킨 다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전기 소설이다라고 이 갈래가 딱 정확히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금호신화는 우리에게 문학사적 의의로 뭐였죠? 한문의 최초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호신화에서는 이게 소설이냐 아니면 또 설화냐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게 또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설화는 제가 좀 다시 해볼 건데 신화, 전설, 민담이 있고 소설은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소설은 이 안에 자아와 세계가 어떡하죠? 갈등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화, 전설, 민담에는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이 없나요? 할 수 있겠죠. 자세히 여기 들여다볼게요. 한문으로 낸 최초의 소설이 금호신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의 그런 문제 풀 때 좀 기본이 되어줄 수 있는 건데 전기 소설이에요. 그리고 주요 작가층은 소외된 지식인이래요. 우리 김시습 세조가 즉위하는 거에
책 다 팔고, 아니, 책 다 불태워버리고 절에 들어가서 금오산에 쓴 거란 말이에요. 무엇인가에 소외된 지식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고, 김시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본강에서도 자세하게 들여다 봤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미음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여성상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랑 처녀는 조선 전기 양반과 처녀의 일반적 모습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제가 했으니까 요게 이제 틀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는데, 배경이 고려 공민왕 때 1368년 혼공전의 난을 기준으로 금오신화는 구성이 좀 나눠질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채랑 처녀는 귀족 출신이고, 아까 그 이생은 가난한 선비인데 나중에 입신양면을 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게 되죠. 내용을 모르신다고 다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자유연애를 지향해요. 되게 적극적으로 채랑은 담 넘어서 이 실을 던지고 담 너머로 받고 하면서 서로의 그런 애정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생보다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이 난을 통해서 채랑이 죽지만 다시 환신해가지고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에서 이생 앞에 나타나서 또 다시 한번 제의를 하죠. 제가 귀신이 오나 하지만 이생도 받아들여서 다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유연애를 지향하는 게 이생규장전이에요. 이생규장전. 적극적이에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조선 전기 양반과 처녀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조선 전기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시대를 앞서가는 진취적이면서도 유교적인 가치와 신념으로 예와 도를 중요시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난을 통해서 정조를 이생에 대한 신의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요. 정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와 신념도 중요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체적인 걸 보고선 서술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생규장전에서 이야기를 잘 몰라요 하면은 몰라요 하더라도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생육신, 사육신 우리가 긴시습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도 비읍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였죠? 작가 또는 향유층의 의식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적인 역사적을 알지 못하면 그때 작가의 의식, 향유층의 의식이 뭔지 몰라요. 하기 때문에 고전을 제가 할 때 처음부터 유튜브에 그냥 딱 그 역사적인 거를 하면서 물론 계속 또 제가 첨가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생육신이었잖아요. 긴시습이. 그쵸? 세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생규장전이 단지 정기적인 소설에 문학서적 가치가 있는 걸까? 내면에는 생육신이었던 이 작가의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랑 처녀를 사육신에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문제 자체에 주어져 있는 거고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쵸? 그래서 왜 사육신과 생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김시습 기억할 때 왜 세조 즉위를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꾸 반복 말씀드렸던 이유가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사육신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셨으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살아있지만 그 뜻을 받들여서 죽을 때까지 그 뜻을 계속 이어가는 게 생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의 정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작가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랍니다. 이생규장전에. 단지 귀신과의 사랑으로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역사적인 그런 맥락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미음만 수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미음만 수정하면 되는 거였고 전체적인 작품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거 보고선 이 슬라이드 이 부분을 가져와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쉽사리 노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민요집, 출전은 민요집이고 갈래, 조선 후기 그쵸? 쉽사리 노래 조선 후기고 하층민이잖아요. 그쵸? 하층민, 부녀자들, 서사 민요고 이거는 제가 물론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지만 우리 본관 강의할 때 노동요 하면서 부녀요 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후기에 들어서 여성들이 의식을 드러내고 억제해왔던 구속되어 있던 그런 감정들을 다 표면화시키잖아요.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시집에서 받는 횡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사회 진출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랬을 때 선택하는 게 또 개가할 수 없었던 연려 함양 박시전도 있었고요. 그렇죠. 정조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아까 이생규장전에서 채랑이 홍건정의 난에서 정조를 지키는 부분과 같이 거기서 매칭이 되잖아요. 정조 지키기 위해서 죽잖아요. 사랑하는 이생이 있는데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죽음을 택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같이 그렇게 맥락이 되고 있는데 쉽사리 노동, 개갈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유교적 굴레의 그런 모습들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선택하는 게 죽음이냐, 개가를 하느냐, 아니면 절로 들어가 출가를 하느냐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쉽사리 노래의 본문을 제가 다른 작품 노동요와 부녀요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출가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노래는 쉽사리와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시집살이에 대한 갈등이지 시집살이와 종교적 신념 사이에 갈등을 겪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틀렸고 부녀자가 여승이 된 모습을 사실적 형상화하고 있다. 형상화하고인데 오타가 있네요. 고된 노동과 시댁 식구들의 횡포 때문에 종교에 기이하는 거지 그거의 갈등을 파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서사민요, 서사의 갈등,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갈등을 잘못 지적을 했죠. 그런데 극복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다, 극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종교로 도피하게 되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남성 중심적 가족 제도 하에서 시집살이하면서 시집을 벗어날 수 없었던 조선 후기 부녀자들, 그렇죠? 한 원망에 담겨져 있는 쉽사리 노래, 이거 다 이렇게 쉽사리 노래 다른 것과 합쳐서 작품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틀린 거는 이 부분만 수정이 된 거죠. 어느 여성상의 특징, 여기서 쉽사리와 종교의 갈등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죠. 여성이 쉽사리와 종교의 갈등을 보이는 거는 우리 작품은 아직까지 우리 작품에 해왔던 거에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금오신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세계, 우리 이 문제 외에도 아주 여러 문제에서 산문을 하다 보면
현대부터 고전까지 계속 물어보는 게 있는데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를 갖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이 세계의 횡포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세계와의 갈등을 극복한다. 그러면 자아가 세계의 우위에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 우리 기출 답지도 있습니다. 기출의 답안, 모범 답안이 되는 게 있고, 자아와 세계가 서로 우위에 있다. 아니면 세계의 자아가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세계가 자아의 우위에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서술해야 되는 다른 기출 문제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풀어가는 건데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계속 자아세계 산문하다 보면은 나올 거고, 상대에게 우위를 보이며 대결한다는 점에서 소설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금오신화 하면은 소설이냐 설화냐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금오신화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아, 이생의 자아, 또 아까 여성상의 특징 봤죠. 최랑의 자아, 어떻게 세계의 횡포? 우선 뭐였어요? 홍건적에 나뉘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게 절정에 해당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간다면 발단, 전개, 이게 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단과 전개에서 채랑과 이생이 담을 경계로 해가지고 편지, 시를 주고받고 하죠. 삽입시에 대한 의미도 공부를 할 건데, 그럴 때 물론 집안에 반대가 있어갖고 채랑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채랑이 부모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딸이 왜 아플까 했더니 상사병이라는 거 알아서 2번, 3번까지 그 이생의 집안에 결혼을 요구하는 걸 하지만 2번 실패하고 3번째에 그쪽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도 자세하게 우리 본강 때 할 건데, 그런 발단이 있으면서 전기에 결혼해가지고 하다가 홍건적의 난을 통해서 이별을 하잖아요. 이별을 하고 이 홍건적의 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상승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채랑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강의 이미지가 하강적인 분위기, 하강적인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시 환신을 해가지고 이생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자아가 세계의 우위에 있다, 세계가 우위에 있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풀어나갈 거예요. 이야기의 결말, 세계에 대한 패배, 왜 패배할까? 이생이 결국은 채랑이 환신해서 왔지만 저는 죽음에 있는 명보에 있는 사람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고 돌아가면서 이생이 그녀의 잔해를 다시 다 모아서 무덤 만들고 자신도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하강이라는 분위기라는 말을 했는 이유가 결말에 대해서는 또 패배를 하죠. 세계에 대해서 패배를 한단 말이에요.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운명에 대해서 패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자아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나가느냐 할 때 금오신화에 있는 이생규장전을 가지고 많이 언급을 한답니다. 왜냐? 방금 본 것처럼 계속 자아가 극복해 나가다가 이걸 통해서 자아가 세계에 패배하게 돼요. 여러 가지의 그런 서사적인 갈등을 다 안고 있는 게 금오신화예요. 아니, 금오신화에 있는 이생규장전이 그런 걸 갖고 있고, 금오신화는 인간성을 긍정하고 현실 속에서 제도, 어떤 제도였죠? 인습, 전쟁, 인간의 운명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의 운명. 저는 환신했지만 죽음의 명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운명까지 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의지도 표현하고 있고, 고려시대의 설화, 문학도 계승하면서 중요하죠. 소설이라는 문학 영역을 확립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오신화 하면은 한문으로 한 최초의
소설이다. 거기에 또 수식어가 정확히 붙는다면 전기적인 소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재의 시도 많이 봤는데 원생 몽유록, 몽자록 같은 것도 자세하게 볼 건데 몽유록 계열의 소설에 영향을 미친 것도 금오신화의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냥 살짝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간적 순서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세 차례 만남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홍건적인 안을 통해서 시련 있고 이별이 거듭되면서 복합 구성으로 가요. 세 번의 시련. 처음에 부모님 반대하시겠죠. 반대하시겠죠. 애정 문제, 남녀 그 애정 문제가 자유연애, 다르게 정확히 말하면 자유연애가 허락되지 않은 시대에서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했다가 여자 집안에서 적극적으로 남자 집안에 결혼을 요청하는 걸 2번 했다가 세 번째 남자 집안에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난리로 인해서 채랑 죽고 다시 환신해서 명부의 법칙으로 다시 또 이별할 수밖에 없는 세 번의 시련이 정확히 이렇게 있는 첫 번째 시련은 자아가 세계를 극복해요. 둘 다 채랑이 어머니 부모님을 설득을 잘해가지고 남자 집안의 이생한테 청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아가 세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유익에서는 전쟁이에요. 전쟁. 자아가 세계를 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명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사랑, 다시 여기서 결혼이라는 화소를 가지고 와서 환상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서술 문제 몇 문제를 풀고 우리 본강으로 다시 들어가고 작품 전체에 문장 하나하나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을 자료 드린 걸로 진행을 할 건데 서술 몇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거라서 중요하게 제가 계속 설화가 아니라 소설이다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소설인지 이유에 대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다. 왜? 명원,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이생한테 다시 저는 죽었지만 하면서 말을 하지만 다시 사랑을 하고 되고 이생이 채랑과의 사랑을 위해서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해요. 담장의 의미도 중요하게 이 소설에서는 의미 파악, 상징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본강 강의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설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작자 자신의 현실주의적, 진보적인 것,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기출문제 파악할 때 작가의식 그 자체가 우리 기출문제의 지문에 들어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의 그 애정 성취를 제약하는 장애물 뭐였어요? 봉건사회, 제도, 전쟁, 운명 그런 세계가 갖고 있는 횡포.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다 받아들이고 대항하지 않고 다 지고 하지 않잖아요. 대항한단 말이에요. 갈등을 갖고선 대항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설인 거예요. 그러면 산문, 소설, 서사가 나온다면 자아와 세계가 계속 시험에서 자아가 세계를 극복했냐, 자아가 세계에 패배했냐, 그럼 세계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거에 계속 집중적으로 기준을 잡고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생규장전이 소설인 이유가 이런 세계에 대한 횡포에 저항을 합니다. 저항하고 극복해 나가는 부분이 전반 부분이에요. 후반에서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설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잖아요. 크게 갈려 나눈다면 그러면 설화가 아니라고 했고 소설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설화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신화, 인간과 세계, 신과 조화를 이루어요. 신화에서는. 그럼 전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TV에서 많이 방영됐던 막 귀신 나온 전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세계가 우위에 있고 인간은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그냥 무기력하게 인간은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전설이에요. 그러면 민담은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 자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생규장전에서는 계속 사랑과의 갈등,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갈등, 사랑을 위해서 계속 환신해가지고 또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중간중간에 그냥 개입되는 그런 갈등과 저항하게 되는데 민담은 세상과 인간이 갈등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생규장전은 소설로 분류되는 이유가 답인 거고, 그러면 작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당대, 선비, 규수, 유형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계속 앞서 말씀드린 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서술형 나왔을 때 이생, 채랑, 당대, 선비, 규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죠. 사회적 질서와 이념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 어떤 욕망? 처음에는 남녀 자유 연애였잖아요. 그렇죠? 그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고 실현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세계 우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정해준 배필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탈하는 것, 자기의 그때 관습에서 일탈했던 거고, 이생과 채랑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었고 자유연애, 사랑, 추구했던 점에서 그때 당대 선비와 규수와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고, 장애 요인에 대해 두 인물의 대응 방식 어땠어요? 중요하죠. 계속 이생규장전 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죠, 사실은. 전반기에서 이생은 태처녀보다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채랑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좀 적극적으로 보이게 되고, 부모 반대에 무릅쓰고 채랑과 결혼도 해요.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가족 데리고 숨어서 대응을 하지만 후반부에서 채처녀 환신해가지고 함께 살 것도 수용하고, 채처녀 대응은 이생보다 훨씬 적극적이면서 부모 설득해서 결혼도 이루고 홍원적에 잡혀 정조 이를 뻔했지만 그냥 죽음을 선택하면서 이생과의 신의를 지키다가 죽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을 거슬려서 귀신이 돼갖고 이생과 함께 살기도 하는 대응 방식을 갖고 있는 채랑, 상당히 그때 당대에 있던 규수와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그런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로 엮은 동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 내용으로 그때 당시 현실적인 갈등을 왜 초현실적으로 죽음에서 환신해가지고까지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야 되겠죠. 지도 내용으로. 그래서 작자는 환신, 이생의 사랑,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홍건적의 낮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죽음이라는 장애물 해결하려는 의지, 작가로 하여금 초현실 세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그거를 알게 해줘야 되겠죠. 지도 내용에. 그래서 현실에서 발생한 욕망을 현실에서 풀 방법이 없을 때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해결을 도모하게 되겠죠. 아주 간략히 이런 이생규장전을 토대로 학습 활동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힌트로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문제 들어올게요. 현실에서 내가 친구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대화를 않더라도 우리는 가상으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쵸? 전 세계의 사람과 만나고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긴 시습이 살았던 그 당대에서 좀 더 지금 현실과 연결을 해본다면 그렇게 맥락을 갈 수 있는 학습활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현실에선 친구가 없는데요. 전 가상의 친구가 되게 많아요. 하면서, 그쵸. 그런 학습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작품이 토대가 될 수 있어요. 자아, 세계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현실에서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 초현실로 사건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인 조건이 개인의 욕망 해결할 수 없었어요.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로 엮을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계속 이생규장전은 설화냐 소설이냐 했을 때 소설이다. 우리는 정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적이란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적인 소설의 특징과 흐름을 조금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전기적이다.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좀 초현실적이다. 그런 거? 일상적, 현실적인 것과 좀 거리가 멀다. 신비로운 내용을 허구적으로 짜놓은 것이다. 라고 간략히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인공, 제자, 가인적이다. 둘 다. 상당히 우리 이제 본강에서 자세하게 문장 하나씩 볼 건데, 시도 자세히 볼 건데, 시를 정말 잘 써요. 그리고 이생은 나중에, 과거의 급제에서 출세를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선비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면서 어쨌든 둘 다 제자, 가인적인 인물이 나오고 또 한문 문어체, 한문 최초의 소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화를 조금 시키고 셋째, 초현실적이고 괴기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좀 구체적으로 나눈다 하면 첫째, 둘째, 셋째로. 그래서 인간 세계와 초현실의 세계가 구분됨이 좀 없이 인간 세계, 초현 세계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사건이 전개되어 현실, 불행하다가 초현실에서 행복하다가 다시 현실이 불행하게 되는 초현실에서 상승 구조로 가는 이런 일반적인 구조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소설은 전기적 요소를 간직한 한문 소설에부터 시작을 해요. 금옷이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작품 정리. 대표적인 거예요. 금옷이나가. 그래서 전기적 요소를 간직한 한문 소설은 고소설에서 출발해가지고 국문 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임제, 원생몽유록, 수성지, 화사. 우리 화사 자료는 드렸어요. 작품 다시 한번 분석할 건데 등이 가전, 목류, 양식, 전통에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신화가 우리 임용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런 중요한 문화사적 의의가 있어요. 몇 문제만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방금 전기적인 특징과 흐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설을 전기 구조에 따라 분석을 한다면 최천의 죽음으로 이별했고 초현실적인 환신해서 다시 재결합했고 다시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이별하죠. 그리고 장사 지내주고 이생도 죽어요. 결국 자가 세계에 패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금오신화에는 만보사적 폭이라고 또 작품이 실려있죠. 5편이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인귀, 교환, 설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6조 이래로 중국 전기의 전형적인 구성 형식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설화의 구성 형식이기도 한 게 전기 구조라고 해요. 작중 인물, 이생, 차랑, 배경 설정에 있어서도 현세와 비현세의 이중 구성. 그래서 제가 홍건적의 난을 통해서 상승, 하강,
그다음에 이승, 초현실 계속 나눴던 것. 플롯의 진행을 지배하고 있는 힘도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실력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전반부는 이승의 현실적인 부분, 후반부는 저승의 초월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이중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전기 구조의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학습 활동을 볼게요. 오늘날에 이러한 이야기 담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러한 문화적 현상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별로 조사한 다음 이를 정리해서 발표해보자라는 학습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활동은 지도 내용으로 고전이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한 학습 활동이에요. 귀신, 영혼과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고스트 영화도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이 맺어지고 파탄나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은 왜일까? 우리는, 사람은 꿈꾸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편적인 본성이라고 합니다. 현대 문화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서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갈 수 있는 이생규장전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 활동을 선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사건을 허구적으로 꾸며낸다. 사건이 주로 사랑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를 분리해서 지도해 볼 수도 있고요. 모든 별로 각각 영화, 만화, 게임, 그쵸? 판타지 소설 등을 조사하게 한다면 다양한 영역의 문화 형상 등을 조망해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인간 본연의 꿈꾸기, 보편적 본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런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싶은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이겠죠. 인간의 욕망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 그렇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쾌락, 현실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으로라도 이런 쾌락을 추구하기 싶어서, 현실에서 사랑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상상 속에서라도 완성을 그려보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전이나 현대나, 그쵸? 우리는 영화나 만화, 그쵸? 많은 다양한 갈래로 이런 몽상적인 기법을 활용한 문학 작품이, 예술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번 시간 너무 길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좀만 더 하고 할게요. 중요하죠. 시가 자주 등장하는 거는 또 다른 기출문제에서도 삽입시에 대해서 역할, 기능 물어보는 다른 기출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생이 담장을 경계로 시를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자꾸 등장해요. 그럼 시의 역할은 뭘까요? 우선 대화, 뭐 서술 장면 이런 걸 대신해주고 있죠. 대신해주고 있고, 인물의 감정을 뭐예요? 압축해주고 있겠죠. 우리가 시의 역할 그대로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그런 조성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간략히 말을 한다면. 그런데 시가 자주 등장한다. 사건의 전개와 인물의 심리 표출 관련하여 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그 활동을 할 때 지도 방법으로 그러면 뭘 할까? 와, 왜 시가 자꾸 고전 소설, 고전 산문을 하다 보면 구멍에서 꼭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기출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고. 그러면 역할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겠죠. 학생들에게 시의 역할을 파악하기 전에
시의 앞뒤에 있는 소설의 맥락을 봐야지만 시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뒤에 맥락도 파악을 해야 되고 시의 내용 간에 어떤 관계, 이생이 준 시, 최랑이 이생한테 준 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지도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내용과 조금 이견이 다르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지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시는 압축적인 내용이죠. 의미 함축성도 강조하면서 감동을 오래도록 지속시키기 위해서 인물의 심리,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시의 역할을 서술하라 한다면 이렇게 쓰면 정확히 그래서 간략히 말을 한다면 대화 서술을 대신하면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몽유록과 몽자록 소설의 그 차이점, 공통점 확인하면서 시에 어떤 맥락을 통해서 시가 계속 삽입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면서 앞서 본 정기적인 소설의 성격이 작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물론 유튜브에 올리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풀었던 답안 제시와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 긴 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